너무나 놀랍게도 네. 서울시 1인 가구가 1인 가구가 30%를 넘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가치가 네요. 네, 그렇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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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특히 이제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심해지면서 경기 침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과제는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는 지금 어떻게 내수를 진작할 건지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온라인 소비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는 산업 구조가 유통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거는 중소마트들도 마찬가지고 대형마트도 마찬가지고 오프라인이 어떻게 온라인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될까? 네,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근데 보고 그런 것 있습니다. 같아요. 정부는 사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도하고 뭐 지원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거기에 좀 뒤처지는 이런 분명히 그런 또 이런 뭐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까지도 또 다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참 어려운 네, 네, 어려운.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사실 그 공통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정부 역할은 사실 어떤 마중물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형은 물론 중소가 다 같이 쓸 수 있는 네,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청취자 뭐 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데 로봇 회사는 왜 나지? 물론 배송을 하는 업체라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로보티즈라는 회사, 그러니까 자율주행 아까 전에 그러니까 제가 언뜻 생각으로는 뭔가 로봇이 스스로 그것도 실외에서 뭔가를 배송할 수 있는 로봇이구나. 자율주행 배송 로봇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이 로보티즈에서는? 우선은 배송이라는 부분은 서비스 개념이고요. 저희는 기능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라는 부분을 보고 있는데 네. 저희는 2009년 어떻게 보면 좀 2009년 때부터 그런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허 관련된 걸 준비해왔고 그걸 시작으로 이제 뭐 연구 개발용 자율주행 로봇을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다가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신 게 언제죠? 저희가 2009년 10년 이때부터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건 이제 학계에서 이제 쓰는 뭐 연구자들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다음에 물론 여러 가지 활동할 부분을 활용했던 부분이었다면 최근에 와서 이제 통신이라든지 그다음에 AI 기능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상용화된 제품을 내놓을 때가 됐다 생각해서 저희가 재작년서부터 이제 만들었고 그다음에 뭐 산업통상자부 같이 해서 규제 샌드박스 통과해서 지금 네.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규제 샌드박스를 넘었고 실증 테스트까지 갔으니까 완전히 그냥 팍 팔리는 이용되는 거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죠? 저희는 우선은 2022년을 목표로 보고 있긴 해요. 2022년 왜 그런 걸 또 기준으로 봤냐면 저희가 실외에서 로봇이 다니는 것 자체가 규제가 좀 많습니다. 그죠. 네, 우선 저희가 지금 실증 테스트 좀 더 다시 또 자세히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실증 테스트에 지나가는 부분에서의 그 규제 부분이 첫 번째가 이제 인도에서 사람 외에 다른 걸 다니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걸 풀어줬어요. 네. 산업부에서 그걸 풀어주고 네. 한번 운영해봐라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어쨌든 상용화라는 건 그게 이제는 아무 때 계속 다녀도 돼라는 게 떨어져야지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요 시간 안에 빨리 2년 동안 정부랑 많이 얘기를 해서 푼다면 그다음에 이제 상용화가 그때부터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 친구가 이 로보티즈의 그 자율주행 로봇을 봤대요 길거리에서. 아 그래요, 예. 저기 어디지? 마곡. 예. 근데 제가 그래 너무 신기했겠다 사진 좀 찍어보지 그랬더니 그게 로봇이 돌아다녀서 사람이 위험한 게 아니라 로봇이 너무 위험하다고 사람이 많아서 로봇을 지켜줘야 될 것 같아. 막 그래서 제가 웃었던 얘기가 나는데. 여기 지금 더 재밌는 얘기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잠시 이따 말씀드리고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어떻게 쓰실 생각이세요? 이제 2년 후에 상용화가 되면 이제 완전히 되면 저희가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린 기능적으로는 실외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이 모든 로봇의 특히 이게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것과 스마트폰의 차이는 뭐냐? 이 구동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돌아다니진 않잖아요. 하지만 얘가 지능은 될 수 있고
머리는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다닐 수 있게 쉽게 말하면 이제 바퀴를 달아준다라는 맞아요.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바퀴를 달아주면 얘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실외 자율주행 로봇을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약간 뭐 좀 그렇죠. 비약적일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뭐 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얘가 이제 정말 안정적으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특히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배송 이런 부분에서는 뭐 실내 뭐 상관없이 많은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방범, 정찰, 그 다음에 뭐 안내, 주차 뭐 이런 부분에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앱으로 한 달 동안 계속 시켜봤다고. 네네네네. 그럼 지금도 약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은 실증 테스트를 간단히 해봤던 거고요. 그것도 저희가 아니 이런 실증 테스트를 해봐야지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찰나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막 와서 네. 점심 식사 먹으러 가는 게 두렵고 네. 저희 회사에서도 점심은 웬만하면 나가지 말고 안에서 도시락 싸서 먹든지 뭐 김밥을 먹든지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예.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다가 그럼 해볼까? 그냥 우리 직원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 대상으로 그냥 점심 식사만 배송을 해주는 걸로 한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식권대장이라는 이제 앱을 활용하고 있어요. 점심 식사를 먹으면 그걸 갖고 이제 식당 가서 이렇게 보여주면 네. 돈을 안 내고 그냥 클릭하면 이제 먹는 걸 이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연락했더니 연동해보자라고 해서 그냥 순식간에 딱 돼가지고 이제 한 4주 동안을 결제는 이 앱을 통해서 하고 배송은 이제 로봇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한 600건 이상을 직접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동 거리가 한 36km 정도를 하면서 이렇게 해봤죠. 해봤더니 우선은 점심 시간에 맞춰서 도착을 하니까 사람들이 우선 쉽게 나와서 이제 예약해서 그러니까 뭐 주문해서 바로 갖다 주세요가 아니고 아침에 주문을 하고 점심 때 언제까지 갖다 주기를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러면 로봇이 와서 바로 시간대 맞춰 또 앱 이제 문자로 이제 도착했습니다 아니면 출발합니다를 알려주면 그때 나와서 이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직장인들이 점심 시간에는 요새 또 뭐 개인화 많이 돼가고 있지만 빨리 먹고 들어와가지고 뭐 내가 뭐 다른 일을 하든지 뭘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회사 주변에 있는 식당 가서 주로 많이 먹거든요. 잘 가장 가까운데. 근데 이제 저희가 배송이라는 걸 로봇을 갖고 하니까 약간 좀 떨어진 곳에 가기는 조금 예, 그런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만에 걸어가기는 좀 애매하고 차를 타고 가자니 좀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배달을 시켜 먹자니 약간 좀 너무 좀 짧아서 미안한 그런 거리는 로봇을 보내니까 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활용하지 않았던 샌드위치 가게, 배장 포장하는 곳을 그 수요 확 늘어나 버리더라고요. 그럼 그게 지금 현재는 한 몇 킬로까지 가능해요? 저희가 뭐 몇 킬로라는 개념보다는 우선은 저희가 이 듀스 샌드박스 안에서의 그 차수별로 제한해둔 구역이 있어요. 그 구역 안에서 우선은 하고 있고요. 지금은 마곡만 되는 건가요? 마곡 저희 좀 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 주변 한 1km 반경? 아니 그 너무 한 거 아니에요? 로보티지가 있는 회사만 이용할 수 있는 세종 해주세요. 세종. 근데 그거는 이제 또 이제 저희 산업부랑 해서 규제세는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마곡에서는 이렇게 이 친구가 지금 이 로봇이 돌아다니는 거를 뭐 10개는 아니어도 이렇게 점심시간에 운이 좋으면 볼 수 있는 거겠네요. 지금은 잠깐 뭐 테스트를 안 하고 있긴 한데 저 또 다시 또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까지만 해도 이제 매일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했었죠. 근데 저희는 그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맞아요. 처음엔 우와 저기 뭐야 막 사람들 막 쫓아와서 보고 막 이거 뚜껑 열리는 건가? 제 뭐 아래 뭐 있어? 그러니까 걔를 괴롭히더라고요. 되게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근데 그게 벗어나야지 그 다음부터 로봇이 진짜 활용되는 것이다. 근데 처음에는 그런 게 되게 많으셨겠다. 그죠? 계속 만져보고 막 이런. 사람들 와서 물어보고 저거 뭐예요? 저거는 뭐 하는 거예요? 뭐 저거 뭐 직접 혼자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럼 지금은 이렇게 시험 기간 동안에 운행할 때는 혼자 다녔나요? 걔가 아니면 누군가 하고 같이 다녔나요? 지금은 저희가 아무리 자율주행을 잘 되고 혼자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뭐 산업부나 경찰청과 협의한 부분은 무조건 진행요원이 다니면서 안전을 보장해라라고 해서 지금 계속 같이 다니면서 지금 진행요원이 거의 약간 안내자가 돼서 그죠? 옆에서 이제 그 문화 해설사가 돼서 반도하고 막 이렇게 봉 들고 다니면서 하고 있긴 합니다. 재밌네요. 예. 그래서 정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거가 비슷한 건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탈리아에서도 이렇게 뭐 미래형 매장에서 로봇이 쓰인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게 지금 만약에 상용화가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로 우리나라가 빠르게 이 배송 로봇을 쓰는 건가요?
평가가 될까요? 글쎄 아무래도 근데 이제 로봇 뭐 이런 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또 이제 지금은 유통업체가 아닌 그냥 일반 그 제조업체나 이런 데서 개발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 같은 데는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로봇이나 이런 걸 다 인공지능 이런 걸 다 개발해서 사실 유통 포커스로 아예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로봇이 배송하는 거나 자율주행 뭐 그다음에 뭐 드론 이런 걸로 지금 다 배송 그거 다 포커스해서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아직은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직 많이 못 미치다고 볼 수 있고, 근데 또 이제 우리나라가 또 잘하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대로 우리 택배 배달 이런 거는 뭐 초스피드에 네. 또 뭐 기술도 굉장히 뭐 다양한 앱들이나 이런 것들 테크놀로지를 자꾸 도입해가지고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더 빠르고 더 핵심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비춰봤을 때는 유통이라는 게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특히 최근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유통에서 우리 뭐 빅데이터라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네. 유통에서도 결국은 무슨 싸움이냐면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잘 모으고 잘 분석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유통업체 순위가 결정되는 거죠. 지금은 매장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고 뭐 매장이 어떤 뭐 위치에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고 이게 지금 순위를 결정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빅데이터. 거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예. 그러니까 매장 하나도 없어도 유통업계에 들어와서 1등할 수 있어요. 그런 업체가 사실은 뭐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이런 애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뒤이어서 들어오는 애들도 IT 기업들이 유통에 들어가지고 이제 1등을 먹는 그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더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이제 뭐 오프라인 필요 없다. 오프라인 있는 거 다 문 닫아라. 이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한국에 많이 들어올 것 같고 또 한국에 있는 거 결합이 되는데 이제 사실은 온라인은 국경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다 직구해가지고 다 해외에서 다 사고 있잖아요. 네. 그럼 뭐 우리나라에 매장 없어도 충분히 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풀필먼트라든지 이건 뭐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만 잘 이렇게 서포트가 되면 그다음에 결제 시스템, 뭐 환율이나 뭐 결제 시스템 이것만 잘 서포트되면은 뭐 별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유통의 이 기술 개발이라는 게 향후에는 이제 정보 싸움이고 또 정보를 활용해서 뭔가를 테크니컬리 굉장히 효율적으로 소비자들을 만나고 뭐 배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누가 더 빨리 잘 갖추느냐 이 싸움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쿱이 이제 뭐 매장에서 로봇이 막 물건을 집어가지고 포장을 하고 막 보여주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은 완전히 상용화라기보다는 지금 약간 보여주기 쇼업이 좀 예. 쇼업이에요. 조금 쇼업. 그리고 사람들도 기차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로봇이 저거 그냥 내가 가져오면 될 것 같은데 막 들고 하고 있으니까 귀찮은 거죠. 그다음에 보여준다는데 나 시간 없는데 빨리 사서 가야 되는데 뭘 보여준다고 미러에 뭐 디스플레이에 뭐 눌러야 되고 근데 이게 상용화는 안 됐어. 그렇지만 이제 이게 점점 이제 편해지면서 이제 더 많이 이제 이용할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로봇은 사실은 근데 많이 쓰이고 있어요. 오늘 뭐 로보티스 우리 수석님 왔지만 그 로봇이라는 것은 물류 창고에서는 사실 이제 사람이 없는 무인 창고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로봇이 전부 주문을 다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필요한 물건들을 자기가 로봇이 가서 다 픽업해서 가져와서 포장을 자기들 로봇이 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무인 자동차를 통해서 사람 없이 또 배달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 명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뒤에 엔지니어들만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시대도 어쩌면 올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영국에는 이건 상용화돼 있고 오카도라는 회사가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쿠팡에 계시는 분을 만났는데 쿠팡의 전 직원의 거의 뭐 70% 이상이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모르겠지만 거의 다 이런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뭐 정말 IT 쪽의 인력들이 거의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래요? 네. 근데 자기도 본인도 다른 회사에서 이동을 해봤더니 쿠팡의 70 막 압도적인 어쨌든 인력들이 전부 다 이런 IT 인력들이었다고. 그래서 알고 보니 유통회사가 IT 회사였다고 그런 우스갯소리도 얘기하더라고요. 전 이거 잠깐 말씀을 듣다가 궁금했던 건데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아주 거대 전통적인 유통 기업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몇 년 사이에 뭐 마켓컬리라든가 뭐 쿠팡이라든가 이런 쪽이 굉장히 뭐 새벽 배송이라든가 아주 빠른 배송을 무기로 굉장히 좀 시장을 많이
이렇게 파고들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면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 사실 훨씬 더 누적된 전통적인 기업들이 더 많이 갖고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은 이렇게 온라인에 빨리 발신하지 않았나라는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예. 데이터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데이터를 이제 모아가지고 분석하는 시스템은 그만큼 잘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유통기업들이 그 업태별로 데이터를 따로따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유통 그룹이 있는데 여러 채널로 들어왔는데 여러 채널 들어온 데이터가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거죠. 각자 자기들이 프로모션이나 마케팅을 위해서 그걸 쓰고 있었던 거예요. 뭐 슈퍼는 슈퍼대로, 백화점 백화점대로. 그러니까 지금은 뒤늦게 이제 이걸 통합시키는데 잘 안 돼. 예. 산업통상자원 팟캐스트 산소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의 유통물류 시장의 변화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